안녕하세요. 저는 육식혁명 카니보어 저자 이소미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직업은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제가 40대가 넘어서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 계기로 여러 가지 식단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생활 습관을 시도하던 중에 알게 된 식단으로 크게 효과를 보고 학생들한테도 적용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지인들도 많은 효과를 보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책에 실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되고 출판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저자 김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어학원을 운영했고 지금 한국프로골프연맹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만성피로증후군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 식단을 만나고 많은 도움을 얻고 완전히 회복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고 또 해석하고 또 제 만성피로증후군 극복기를 이 책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카니보어 식단은 오로지 동물식품만 먹는 식단인데요. 흔히들 황제 다이어트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와는 좀 다르게 동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내장, 그다음에 지방이 풍부한 부위, 이런 부위까지 모두 포함해서 동물식품을 골고루 먹는 식단입니다. 이 식단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겪었던 영양결핍 증상, 그것으로 인해서 겪었던 만성염증 증상들, 그 다음에 많은 질환들, 그것들이 다 치유가 되었고요.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매우 충족되니까 활력도 넘치고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을 이룬 식단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니보어 식단은 동물성 식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식물성 식단이나 다른 기타 식품들을 좀 제한하는 그런 식단이고요. 동물성 식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졸리고 염증도 많이 생기고 이게 모두 이제 인슐린 작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카니보어 식단 하면서 아무래도 좀 제 나이에 비해서 아주 많은 활력과 체력이 탁월히 좋아진 것을 느끼고요. 특히 아내하고 한강에서 자전거 타면 한 6시간씩 막 타는데 정말 체력이 엄청 좋아졌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몸이 안 좋아지고 기존 건강 상식에 의한 방식으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또 간호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했는데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지방의 누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키토제닉을 시작했었고 그 키토제닉으로 많은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또 장 문제로 인해서 제가 다시 식단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접한 게 카니보어 식단인데 이 식단에서 가장 저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인간은 생리적으로 소화기관이든 영양소를 흡수하는 면이든 그런 모든 면에서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것에 적합하고 그게 아주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채식주의자고 비건주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채식 위주의 골고루 먹으라는 기존의 건강 상식에 기반된 식단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돼지고기를 먹을 때 비계를 떼고 막 살코기만 먹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식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채식을 거의 좋다는 그 기존 일반 상식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채식을 아주 좀 많이 먹고 그런 식단을 오래 하다 보니까 키토제닉을 하면서도 제가 채식 위주로 고기도 먹는 채식주의자가 된 거죠. 그러고 있는 중에 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키토제닉을 하는데도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할 때보다는 아주 건강이 좋아졌지만 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왜 이럴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흘러서 이제 카니보어까지 오게 되고
이거로 뭐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직관에 의해서 실생활에 적용했고 아주 적중했죠. 카니보어를 하고 나서 몸이 좋아진 원리를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인간에게 가장 생리적으로 적합한 식단이라서 동물성 식품을 먹었을 때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꽉꽉 채워지고 충분해지고, 그럼으로써 건강도 기존에 채식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활력도 넘치게 되고, 이거는 뭐 제가 너무나 극적으로 경험한 얘기라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만성 피로증후군 앓으면서 이제 온갖 좋다는 약, 특별한 치료법 찾아다녔는데 사실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단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 사실 먹는 거 바꿔서 그렇게 좋아지겠느냐라는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 잘못된 상식으로 제가 잘못 먹고 있었던 게 많았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저도 특히 이제 빨간 적색육을 먹는 게 심혈관 질환도 일으키고 몸에도 안 좋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사실 고기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식단을 바꿨을 때 가장 처음으로 좋았던 것은 충분한 지방과 단백질이 보급이 되어서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식단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전에는 가공식품 같은 것도 무분별하게 먹었는데, 식단에 신경을 쓰면서 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절제해서 몸에 이런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걸 막은 그런 것도 아주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채소나 과일에 대해서 또 제가 과도하게 일반 상식처럼 좋다고 생각해서, 특히 현미 같은 경우 저는 뭐 현미가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어봤는데요. 제가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니까 변으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걸 열심히 이제 먹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몸에는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충분한 지방과 단백질이 또 공급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좀 채워졌던 부분이 있고, 제가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채식으로 인해서 또는 과일식으로 인해서 어떤 나빴던 그런 폐단 같은 것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는 가공식품, 이거 절제하는 데서 오는 그런 혜택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식 위주로 했을 때 가장 최근에 제가 충격받은 부분이 이제 식물 독소 부분이거든요. 식물 독소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식물 독소 때문에 제가 장이라든지 만성염증이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실생활에 적용해서 실험적으로 해봤을 때 채식 위주의 식단보다는 동물성 식품의 식단이 훨씬 더 인간에게 적합한 식단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인간이 본격적으로 식물성 식품, 곡물을 먹게 된 게 한 10,000년 정도죠. 그럼 그 전에 무엇을 주로 먹었느냐?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미키 벤도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방사성 동위원소로 원시인의 뼈를 분석한 결과 지방이 많은 동물을 섭취했다라는 것을 연구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농업혁명으로 바뀌었을까 하는데도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주로 인간들은 이제 대형 동물들, 맘모스 같은 그런 것들을 사냥하고 먹고 살았는데, 그 대형 동물이 거의 이제 인간에 의해서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 전에 인간의 뇌가 아주 급속도로 발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또 역시 동물성 식품에 섭취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뇌가 발달하고 또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죠. 그것이 우리가 만약에 식물성 식품으로만 섭취를 한다면 식물성 식품의 영양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데다가 소화에 아주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뇌가 발달하는데 충분한 영양이나 에너지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육식동물을 사냥하고 뇌가 급속도로 발달한 상태에서 육식동물이 떨어지자 농업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인간의 뇌의 90%가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산의 대부분이 동물성 식품에서
발견되고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영양소들이 뭐 대표적으로 DHA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봐서도 이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서 뇌가 발달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인간이 거의 모든 동물 중에 유일하게 그 던지는 근육이 발달이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식물을 그냥 섭취할 거라면 던질 필요가 없죠. 결국 던지는 근육이 발달한다는 것은 사냥을 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간과 가장 좀 유사한 동물 중에 영장류, 고릴라나 침팬지의 경우, 그들은 주로 채식을 하죠. 그러면 보면 이제 고릴라도 그 대장에 인간보다 77%더 부피가 크다고요. 그럼 그 큰 이유는 거기에서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것을 다 발효하고 지방산을 얻고 하죠. 그럼 인간은 이 정도의 대장을 가지고는 식물을 발효하고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또 반대로 소장의 부피는 인간이 침팬지보다 62%인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장에서 대량 영양소를 섭취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인간은. 그것도 역시 대량 영양소는 아무래도 우리가 동물성 식품에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봐도 또 우리가 원래 육식동물이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린다면 위산의 농도가 인간은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전형적인 육식동물에서 보이는 겁니다. 또 인간의 아기는 젖을 일찍 뗍니다. 이건 역시 채식이나 잡식보다는 육식동물에서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본다면 인간은 육식동물에 가깝지 않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채식만 했을 때는 결정적으로 B12 같은 필수 영양소가 결핍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채식 위주라면 결핍이 된 영양소가 있다는 것은 채식 위주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동물성 식품을 먹었을 때 인간은 부족한 필수 영양소가 없습니다. 또 게다가 인간에 있어서 동물 영양소들이 체내 이용률이 훨씬 높아요. 미네랄이나 단백질이나. 그런데 식물성 영양소는 체내 이용률이 체내에서 흡수하고 이용하는 그런 효용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육식동물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이제 인간은 잡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책에는 제가 다양하게 골고루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를 보면 닥치는 대로 먹고 있는 거죠. 고기, 채소, 과일, 각종 가공식품까지. 그렇게 먹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질병에 좀 노출되어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닥치는 대로 잡식으로 먹고 있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잡식으로 먹던 식단에서 동물처럼 육식 식품을 먹는 식단으로 바꿨을 때 제가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했고, 그래서 아까 이게 남편이 말씀하신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저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렇게 입증이 되는 부분이죠. 사실 제가 이 육식 식단을 하면서 프라이스 박사님이 그 기록에 남기신 얘기들을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고, 이 얘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고 이 육식 식단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가는데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책에 제가 실었는데요. 프라이스 박사는 치과 의사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잇몸 질환이나 충치 같은 것이 그다음에 단순히 치과 질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몸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10년 동안 원시 집단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연구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영양가 태행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정말 흥미롭거든요. 그 중에 참 제가 요즘 하고 비교해서 많이 놀랬던 부분이 임신과 출산 부분이었는데요. 에스키모 여성 중에 한 분은 26명의 자녀를 출산하면서 밤에 아기를 낳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족들을 깨우지 않고 남편을 깨우지도 않고 혼자서 그냥 출산을 하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남편한테 새로 태어난 아기를 소개시켜 줬다는 부분들. 지금 우리가 제왕절개라든지 난산 또는 임신이 안 돼서
의료의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 지금 실정과 비교하면 정말 대조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빨을 칫솔이나 치약, 뭐 이빨 닦는 행위 이런 거 전혀 없이 평생을 보냈는데도 충치율이 거의 0에서 0.몇 %의 그런 걸 유지하고 있는 원시 집단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집단 중에 환경이 목축이라든지 수렵 채집을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어쩔 수 없이 농경을 택해서 그 식단을 유지하고 있던 원시 집단조차도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곤충이라든지 작은 동물성 식품을 섭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월등히 다른 식단을 하던 다른 부족보다 그 체력이라든지 체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떨어져서 충치율도 10몇 %에서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략이 모자라고 이제 체력이 딸리고 하니까 다른 부족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신기하고 재밌었던 얘기들이 많죠. 네. 프라이스 박사는 치과 의사지만 이제 그런 그 부정교합이나 치아의 상태가 그 인간의 어떤 면역력 또 그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놀랍게도 뭐 예를 들면 스위스 레첸탈 계곡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냥 그 사람들은 고기도 많이 먹지 못하지만 주로 이제 유지방, 우유, 뭐 치즈 이런 걸 많이 먹고 또 발효로 된 통밀빵 이 정도로 아주 간소하게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스위스에서 전국적으로 결핵이 돌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도 한 명도 걸리지 않고 또 그 교황청의 근위대에 아주 많은 그 주민들을 배출했다고 해요. 굉장히 탁월한 신체 능력과 체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 마사이족들은 그 영양의 한 60%가 지방에서 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고기,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우유 이게 그냥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마사이족도 유명하게 잘 지치지 않고 하루 종일 사냥하고 걸어다니고 또 생각외로 굉장히 키가 커요. 180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 왜소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프리카인들이. 거기다 미국 인디안 원주민 같은 경우는 거의 80%를 동물의 지방에서 영양분을 이제 섭취하는데요. 그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한대요.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2m가 넘는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뭐 아까 마사이족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런 식으로 엄청난 지방을 먹지만 심혈관 질환이 거의 없어요. 심혈관 질환이나 성인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이런 동물성 그 식단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이런 원시 집단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인들은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지방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시 집단 상당 부분의 영양소를 지방에서 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토끼 기아라는 게 있어요. 뭐 인디안 원주민들 같은 경우도 특정 계절이 되면 다른 동물이 잘 안 잡히나 봐요. 그럼 이제 토끼만 잡아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토끼들은 몸에 지방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는데 지방이 모자라죠. 그러면 토끼 기아를 겪게 되는데 이 토끼 기아가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사망까지 간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단백질만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또 얼마나 안 좋은지 이런 것들 우리가 토끼 기아 사례를 보면 또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을 회복하고 만성염증까지 다 회복하고 이런 얘기들을 저의 외모가 이제 동안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분 육식 식단 하잖아요 하고 사람들한테 전해졌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오신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 식단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저와 가장 비슷한 증상을 겪었던 장 문제라든지 질염이라든지 만성염증을 겪었던 분들이 제가 하는 식단을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르게 하셨을 때 정말 저처럼 한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런 증상들을 다 없애고 회복한 경우들이 많았고요. 저는 이제 장 문제라든지 질염 문제라든지 이게 만성염증에 대해서는 제가
해고를 했고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저한테 코칭을 해달라고 해서 알려드린 분 중에 난치병 있잖아요. 자가면역 질환 같은 거 병원에서도 이렇게 고치기 힘든 질환, 아토피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다 치료가 되니까 되게 놀라웠었는데 특히나 어떤 여성분은 20대부터 40대가 될 때까지 하루에 잠을 방광이 예민해가지고 3번씩 막 깨다 보니까 맨날 피곤한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래서 병원을 다녀서 그때 처방받은 그걸로 뭐 또 소변을 그거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잘 되지도 않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되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예민성 방광 증후군이라는 그 진단을 얻고 검사를 앞두고 있었대요. 그런 예민한 방광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검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이 식단을 시도하면서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잠을 푹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식단을 하시고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이 식단 미쳤다라고 이런 말씀을 막 해주셔서 너무 기뻤거든요. 저도 같이 많이 기뻤었는데 그런 사례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토피 이런 거 다 좀 없어진 경우가 많았고, 스트레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존에 제가 했던 그 채식 위주의 골고루 먹으라는 기존의 의학 상식에 기반한 식단을 계속 유지해 오셨지만 호전이 없어서 고생하시던 분이 되게 망설이시다가 이 식단을 하셨는데 그 통증과 붓기 같은 게 사라지는 걸 경험하고 너무 놀라신 거죠.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도, 제가 갑상선 저하증은 요 식단을 하고 나면 많이 호전되는 사례를 많이 봤지만 그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식단을 열량이 많거나 고영양 식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질병 특성상. 근데 그래서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근데 호전이 없으니까 이 식단을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셨는데 또 호전이 있었던 거죠. 더불어 같이 식단을 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80세 노모께서도 이 식단을 같이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뭐 탄수화물 떡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먹으셔서 체중은 많이 나가시는데 병원 가면 영양실조라고 그랬던 노모께서 이 식단을 함께 하시고 영양분이 충분해지고 살도 빠지시고 이런 경험을 했던 거, 이런 무수한 사례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제가 아는 분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아드님이 어릴 때 자폐 증세를 보였어요. 그 자폐 증세는 사실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카니보어 식단을 아이에게 시켜서 거의 정상으로 사실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폐아를 둔 그런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분이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지금 이 식단을 이제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사례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한소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는데, 제가 먼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의 방귀가 온실가스를 증가시킨다, 뭐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2006년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제 시초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충격적으로 얘기한 거, 미국에서 얘기 같은데 모든 그런 교통수단이 뿜어내는 배기가스가 일으키는 그런 온실가스, 뭐 그런 오염 현상보다도 가축을 기르면서 나오는 게 더 심하다. 그런데 그건 상당히 조사 방법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소의 경우 전생의 주기라고 해서 그냥 소가 단순히 뿜어내는 방귀, 사실은 이제 소는 트림이 더 많아요. 그리고 트림이 보통은 메탄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만을 온실가스 효과로 포함시킨 게 아닙니다. 전생의 주기라고 해서 정말 모든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기들일 때 그 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료 재배 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다 포함시키고, 또 소를 기를 때 나중에 소를 도축하고 또 소를 이동시키고 또 가공하고 생산하고 마지막 판매점에서 판매하고 또 남는 거 폐기할 때까지 드는 모든 온실가스를 다 포함시킨 거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운송수단의 온실가스 효과는 단지 배기가스만 딱 측정을 했어요.
공평하게 하려면 운송수단도 사실 처음에 그 재료 만드는 것부터 그죠? 공장 가동에까지 모든 오실가스를 포함했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편파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요. 흔히 또 생각하는 게 가축을 기를 때 환경 파괴가 또 많이 일어난다. 그 틀림뿐이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 또 오해가 많은데 실제로 그러면 채소를 기르면 환경 파괴가 안 일어나냐, 그 부분부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상당한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처음에 그 땅을 갈 때, 그 경작을 할 때 그 안에 사는 작은 동물이나 그런 곤충들이 거의 그냥 학살을 당합니다. 심지어 토끼나 이런 큰 것까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식물을 기르려면 뭐 아시겠지만 많은 농약, 살균제, 제초제, 그리고 화학비료를 투하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역시 많은 동물들이 죽고, 그 동물들 또 땅에 있는 그런 곤충들, 지렁 이런 애들이 가만 놔두면 걔네들이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걔네들이 배설물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지렁이가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그런 동물들이 다 학살되면서 오히려 땅이 이제 그 표토가 고갈되는 거죠. 표토라는 건 표면에 아주 그 땅의 비옥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 그렇게 고갈이 되고 또 그런 농약이나 그런 것들이 또 지하수로 흘러들고요. 또 그 다음에 하천으로 흘러들면 그런 물고기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소도 공장식으로, 소나 뭐 돼지나 이런 걸 공장식으로 생산하면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방목식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재생농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소들이 돌아다니면서 역시 이제 배설물로 땅을 비옥하게 하고요. 또 사실은 인간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다 얘네들이 먹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이제 살로 바꾸니까 그걸 이제 영양분으로,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축을 기르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표토를 비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작물들을 소가 먹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바꾼다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런 공격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소를 키우면서 사실은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 충분히 인류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데, 소 키우면서 고기 먹으려고 하다 보니 좀 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아닌가,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부분을 동물은 먹어서 영양분으로 바꾸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미 탄수화물은, 곡물은 전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큼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생산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만약에 동물들을, 그런 가축을 안 기르고 작물만 생산한다면 그 영양분 결핍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어떤 보건복지 비용에 더 많은 어떤 그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은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토양이 실제로는 그 탄소를 격리를 시킵니다. 탄소를 이렇게 포집해서 저장을 한다는 거죠. 소 같은 가축들을 방목하면서 그 토양에서 배설물도 배설하고 이렇게 밟고 다니면 비옥해지면서 그 탄소 저장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소가 배출하는 그런 모든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이런 것들을 그 토양이 탄소를 포집하는, 격리하는 능력에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가 뿜어내는 메탄은 길어야 10년이면 다 분해돼서 사라져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것, 대자연의 순환 시스템에 포함된 거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화석연료, 교통수단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 밑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원래 그 지하에 깊이 숨겨있던 탄소들을 끌어내는 거니까 자연 순환 시스템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건 오히려 위해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원시 집단 중에 그 가축을 키우는 집단에서는 사실 지금 우리 사육하는 환경에 비하면 너무나 비교 대조적으로 서로 상호회적으로 키웠다는 거죠. 가축들을 보호해주고, 아프리카에 유목하는 집단 중에 그 가축을요 키우고 죽음까지 보호하면서 호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장식 축산에 너무
참혹하잖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제 책에도 나오지만 그거 보고 키토제닉으로 잘 건강을 유지하시던 분이 그걸 보고 고기를 전혀 안 먹으셔가지고 간 수치가 막 진짜 상상 못할 정도 올라가고 혈색이 누렇게 변해가지고 병원 가서 용종도 떼시고 위염도 걸리시고 하신 사례도 나오는데, 그런 집단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육식을 위한 식품을 생산해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안전한 먹이와 안전한 죽음까지도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가죽이라든지 동물성 식품을 받게 되는, 아주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더 순리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동물을 먹기 위해서 잔인하게 동물들을 도살하고 하는 것이 이게 윤리적으로 맞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제 동물들이 자연에서 우리가 그 사육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더 잔인하게 포식자의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 고통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식물을 먹는 거는 그런 것에서 자유로우냐? 물론 식물은 고통을 안 느낀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통이 그 주요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느냐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식물도 안 잡아먹히려고 어떤 특정 동물이 오면은 뭐 독소를 뿜어낸다든지, 한번 자기를 뜯어먹은 그런 식물이 가까이 오면 안에서 독소를 이렇게 배출하는 게 실제로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또는 포식자가 다가올 때 동료 식물들에게 어떤 호르몬 같은 것을 뿜어내면서 경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식물들조차도 자기들이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 보면 대자연에서는 사실 먹고 먹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동물을 우리가 먹어야 할 때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해 주려고 노력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동물을 먹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식물을 먹는 것은 윤리적이다라는 부분은 다 같은 생명이라는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생존하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입장에서는 다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 독소 부분이 영양소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주목할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이념적인 부분에서 채식주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영양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가 비건이든 육식주의자든 사실은 더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이런 먹고 먹히는 어떤 식품 뭐 그런 관계, 자연의 순리를 위해서는 서로 오히려 협력해가지고 재생농법이라든지 요런 데 더 이렇게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채식에서 특히 대규모 단일 경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작 과정이나 농약, 살균제 살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 동물들이 또 사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육식 식단을 시작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식물 독소 부분이거든요. 제가 장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성염증에 노출돼서 되게 고생을 했고, 그 부분이 식물 독소 부분과 상관이 있다는 그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육식 식단을 하면서 저도 그 식물 독소가 배출되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정말 믿지 않을 정도로 진짜 그런 걸 제가 겪었기 때문에, 식물 독소는 사실 자연에서 나오는 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독소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식물은 포식자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학 물질을 뿜어낸단 말이에요. 나를 먹으면 이렇게 아프니까 먹지마, 나를 먹으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마 하고 뿜어내는 게 이제 식물 독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독소들이 급하게 나타난 뭐 땅콩 알러지라든가 급성 알러지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독소들도 있지만 이렇게 서서히 진행해서 저같이 이렇게 장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독소들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옥살산염인데요.
옥살사님은 제 책에도 보면 이제 그 사진을 실어놨는데 약간 크리스탈 형태로 많은 모양들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는 막 바늘처럼 생긴 침상 결정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가 채식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제 몸에 많이 쌓여 있었냐 봐요. 왜냐하면 옥살사님 같은 위험한 식물 독소들은 몸에 돌아다니면 되게 위험하니까요. 심장 같은데 그런데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다른 곳에 조직에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몸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 부분이 보통 지방이나 온갖 몸 기관 중에 다 이제 저장을 해 놓는데, 제가 겪은 그 식물 독소 배출 증상은 더 이상 이제 채식을 안 하면 식물 독소가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동물 식품을 먹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경우에는 저장해 놨던 옥살산염 같은 식물 독소들이 배출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배출되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느끼면서 놀라웠는데, 눈에 눈곱이 딱딱한 눈곱, 무슨 유리 조각 같은 눈곱들이 배출되고 엄청난 코딱지가 배출되고, 왜냐면 제가 수영을 다닐 때는 몰랐었는데 동물 식품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허벅지라든지 제가 이제 지방이 많았던 부분에 엄청난 통증이 있었는데요. 수영할 때 제가 그거를 이게 배출 증상이라고 확신하게 된 게, 코로나 때문에 수영을 일주일 동안 수영장이 이제 문을 닫아서 못하던 경우가 있었는데, 욕실에서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만지는데 무슨 설탕 가루 같은, 소금 가루 같은 것이 허벅지를 이렇게 만져지는데 보니까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와, 이게 내가 수영을 할 때는, 수영을 하면서 사우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가서 몰랐던 것이 이렇게 수영을 안 하면서 이게 몸에 떨어져 나오는 걸 제가 확인하고 너무 놀랬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옥살산염이 이렇게 배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논문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게 식물 독소 배출 증상이구나 하고 놀랍기도 했지만,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제가 예전에 식물성 식품을 먹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제가 식물 독소를 배출하는 증상에 괴로워했었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식물 독소는 여러 몸 조직에 여러 군데 쌓여서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염증이라든지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뭐 퇴행성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도 저는 그런 식물성 독소가 온몸에 쌓여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이제 그런 논문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식물 독소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순간 정말 식물을 되도록이면 안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식물의 항영양소는 이렇게 독성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결합해서 그 포식자, 우리 사람이 그 영양분을 흡수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금치가 철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시금치를 먹으면 그 철분은 거의 흡수가 안 됩니다. 그 항영양소 때문에. 그건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도 아주 단백질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콩에 들어가 있는 항영양소가 그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죠. 그런 식으로 항영양소는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방금 아내가 말씀한 것처럼 옥살산염처럼 이렇게 독성으로 작용하면서 그 신체 여러 부위에 어떤 파괴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 옥살산염이 어떤 작용을 하죠? 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 항영양소로 영양소 흡수를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독성으로 작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죠. 사실 호메시스라는 거는 그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는 게 호메시스의 그 개념인데, 이 호메시스를 이용해서 지금 제품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보면 이런 식물 독소를 이용한 항산화 제품이거든요. 사실 이 독성이 몸에 들어오면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면역력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거죠. 몸에 안전하지 않은 것들을 몸에 넣어서 그거를 키우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식물을 먹기 위해서 그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고 이런 식물 독소를 또
제품화된 걸 먹고 이런 실정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서 이제 체력이 돌아오고 체력이 돌아오면서 남는 여유로운 어떤 시간이나 그 체력들을 그런 찬물 샤워라든지 어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면역을 더 키울 수 있는 선순환에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안티에이징까지 경험하게 된 거죠. 네, 요즘 그 근력 운동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산소 운동은 뭐 건강에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운동이고 그건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급속하게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몸에 근육이 부족하면 유산소 운동을 지속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몸에 힘이 없고 또 유산소 운동도 너무 장시간 하다 보면 근육이 빠집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기 싫어지죠. 근데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많이 키우다 보면 몸에 자신감이 생기고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증진되다 보니까 오히려 유산소 운동을 하기가 더 쉬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근육이 급속하게 빠지니까 근력 운동을 필요해서 근육을 사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체온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체온이 높아야 면역력이 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지면 제일 좋아하는 게 암이죠. 그래서 근육은 그런 어떤 질병 관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근육 자체가 많은 칼로리를 연소하면서 비만을 막아줍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성장 호르몬, 기타 호르몬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근력 운동 자체가 저는 안티에이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호메오시스의 원리도 적용이 돼 있죠. 왜냐하면 근육을 기른다는 것 자체가 운동을 하면서 근육세포를 미세하게 찢는 거거든요. 그럼 그 찢어진 세포를 간격을 메꾸면서 그렇게 회복하면서 근육이 더 튼튼해지고 커지는 거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호메오시스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소 운동 이건 뭐 무조건 좋습니다. 이건 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유산소 운동을 지속하기가 특히 어려운 분들은 근력 운동으로 먼저 기초적인 체력과 근력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유산소 운동도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고요. 또 제가 근력 운동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무리하게 많이 하세요. 막 이렇게 PT 끊는 것도 다 좋고 한데 무리하게 하면 아무래도 지속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근력 운동 시작하는 분들한테 마치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말 부하가 안 걸릴, 약간 걸릴 정도로 하시고 3개월만 지속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굴러갈 거니까 그 정도만 한번 버텨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오랫동안 만성 피로증을 앓으면서 이런 운동 저런 운동 많이 해보고 이게 운동 쪽에서는 참 제가 봐도 전문가 못지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동물성 식품만을 먹고 한 달 만에 3.2kg의 근육량을 갖게 되면서 그 검사하시는 전문가분께서 놀라셔서 물어보셨거든요. 그게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유신이라는 성분, 그 성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근육을 만들 때 필요한 그 유신이라는 성분이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먹었을 때만 근육 성장에 필요한 양만큼의 유신이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운동을 굳이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한 달 만에 3.2kg라는 근육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운동도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단백질,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을 그렇게 안 먹고 단백질만 먹으면 반드시 이렇게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는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만 섭취하겠다. 왜냐하면 포화지방이 두렵다 해서 콩 베이스로 된 파우더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항영양소적인 성분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동물성 식품, 우리가 아는 그런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몸에 아주 잘 흡수되거든요. 계란은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거 먹는 거 도움이 되고요. 단백질 파우더도 이제 많이 드시는데
보통 유청으로 만든 단백질 파우더를 많이 드시는데 이게 가공하고 고농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장이나 부담을 주는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 많이 드시는 분들이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시고 몸에도 막 여드름이 있고 좀 염증이 많아요.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가공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